한 번은 어느 조용한 마을에 쾌락주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피쿠로스, 가르침에 심취한 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행복한 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존은 항상 기분이 좋고 누구든지 그와 대화하면 따스한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시인이었던 제이는 크나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불안해하며 좀 더 깊이 있는 작품을 쓰고자 하는 욕망에 집착한 나머지 시상식에서 상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었기에 잘 알려진 행복한 존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이는 존의 집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에서 시를 쓰고 있는 제인입니다. 늘 행복해 보이는 당신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존은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제인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고민이 있나요? 제인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존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존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는 쾌락, 즉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이 아니죠. 오히려 불필요한 욕망과 두려움을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존은 제인을 작은 정원으로 데려가서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꽃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핀 곳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다른 꽃보다 더 크거나 향기롭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오늘의 햇빛을 즐길 뿐이죠. 당신이 시를 쓰는 이유도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행복을 주나요? 아니면 다른 이들의 평가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나요? 제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자신의 시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존의 조언을 들은 후로 그녀는 시를 쓰면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바뀌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시에서 진정한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제인은 마을 축제에서 존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존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인, 그건 당신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을 제가 살짝 비춰준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에피쿠로스처럼 쾌락주의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작은 것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쾌락은 아타락시아, 즉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삶에 있죠. 그 이후로도 존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철학적 조언을 주며 그들 이 삶의 밝은 빛을 비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존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일체. 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각기 다른 잡다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들은 빵을 굽고 집을 짓고 책을 쓰는 등 다양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을의 주민들은 이웃과 자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피노자의 일원론 사상을 동경하던 한 젊은 여행자가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여행자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피노자의 이론론에 대해 말하며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지요. 그는 여러분의 신체와 정신은 두 개의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같은 나무의 두 가지 가지일 뿐이죠. 신이라고 부르든 자연이라고 부르든 결국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흐름에서 우리 모두는 흘러나온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빵집 주인은 그가 하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흥미롭군 이라고 속삭였지요. 자주 싸우던 두 형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들이 언쟁을 벌이던 이유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여행자는 하늘을 보며 스피노자의 사상을 더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세요. 저 별들은 각기 별개의 천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 별들이 모두 같은 우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은 다르지만 하나의 실체라는 대교 향곡 속이 하나의 선율일 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속 깊이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던 물방울들이 바다로 모여드는 느낌이었지요. 그 후로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빵집 주인은 자신의 빵을 나누어주는 마음이 더욱 넓어졌고 자주 다투던 형제들도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인간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고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스며들어갔습니다. 결국 여행자가 떠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전한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일을 하며 살았지만 서로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의 실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영원히 간직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일체라는 마을은 지상의 작은 연대감을 경험한 장소로 남아 스피노자의 철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나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체 마을 사람들처럼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세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인적이 드문 작은 마을에 그 마을의 주민들이 종종 모이는 오래된 서적 상점이 있었습니다. 이 상점은 겉보기에는 소박했지만 내부에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비로운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두꺼운 벽돌 건물에 서늘한 공기를 가로지르며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는 다름 아닌 마을의 연로한 서적상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로크의 타블라라사 이론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빈서판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은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박물관에서 온 듯한 낡은 슬레이트를 꺼내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죠. 이건 바로 로크가 말한 여러분의 마음의 시작입니다. 깨끗하고 아무것도 배어있지 않죠. 그때 한 어린 학생이 주인의 말을 가로막으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의 저희가 된 건지 궁금해요. 주인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죠. 이 슬레이트에 뭔가를 새기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네, 아마도 부드러운 것도 필요하고 날카로운 것도 필요할 거예요. 두드려야 하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세상에 올 때 마치 슬레이트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그것들이 여러분이라는 슬레이트의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험은 부드럽게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고 또 어떤 것들은 날카롭게 여러분의 인식에 깊은 자국을 남기기도 하죠. 마을 출신의 예술가는 이를 듣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술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수많은 경험과 감정으로 채워지는 과정이겠군요. 주인은 흥미롭다는 듯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은 절대 한 사람이 혼자 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캔버스에 붓질을 하죠. 때때로 이 브러쉬 스트로크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빈 슬레이트를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이야기를 다시 새기며 자신들이 가지고 태어난 빈서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경험들에 의해 무디지고 색채가 피어났는지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슬레이트에 그들 자신의 장식이 더해질 내일을 기대하며 꿈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마을에서는 일상의 작은 사건들도 누군가의 마음에 하얀 캔버스에 남겨진 선명한 자국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품은 빈서판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서판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길버트라는 이름의 사서가 살고 있었습니다. 길버트는 항상 책을 정리하고 이따금씩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장 적절한 책을 추천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았고 이 작은 마을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번개와 천둥이 하늘을 갈라놓는 듯했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도서관 역시 문을 걸어 잠갔지만 길버트는 혼자 남아 폭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책을 정리하고 있던 중 고풍스러운 책꽂이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길버트는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책꽂이를 밀어보았고 그 뒤에는 작은 비밀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오래된 필사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필사본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상형 문자와 기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그 책을 들여다보았고 그 순간 길버트의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지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필사본은 바로 알랭 바디우가 말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고대의 필사본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도서관 뒤에 숨겨진 비밀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길버트는 그곳에서 마을 역사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이곳의 숨겨진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질서나 지식 체계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사건은 길버트를 새로운 신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간직할 수도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길버트는 도서관을 단순한 책 대여소가 아닌 새로운 토론의 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매주 주민들을 초청해 함께 이 숨겨진 비밀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필사본의 내용을 함께 해석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사건들을 끌어내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전과 다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꿈과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것입니다. 길버트는 알랭 바디우의 이론을 깨달았습니다.
사건은 진리를 발생시키고 그 진리는 기존의 구조와 관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새로운 충성을 맺고 삶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의 방이 숨기고 있던 진정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길버트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처럼 남게 되었고 그가 시작한 혁신적 변화는 먼 훗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